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치킨향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소설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의 제목은 정유정 작가님의 종의 기원, 사이코패스를 다루는 이야기인데요. 혹자는 이 소설을 읽고 영화 케빈에 대하여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주인공 유진은 26살의 건장한 청년입니다. 원래는 수영 유망주였다가 로스쿨로 진로를 바꾸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살인자가 됩니다. 그는 왜 살인자가 되었을까요? 들어보시죠. 먼저 프롤로그에서는 9살인 주인공 유진이 10살인 형과 함께 성당에서 미사를 드립니다. 그러던 도중에 점점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 후에 성인이 된 유진이 잠에서 깨어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1부 어둠 속의 부름. 피냄새가 잠을 깨웠다. 코가 아니라 온몸이 빨아들이는 듯한 냄새였다. 공명관을 통과하는 소리처럼 내 안에서 대울리고 중복되는 냄새였다. 시야에선 기이한 사파들이 표류하고 있었다. 안개 속에 늘어선 가로등의 뿌옇고 노란빛, 발 아래로 소용돌이 치며 흐르는 강물, 비에 젖은 차도 위를 구르는 진홍빛 우산, 바람에 펄럭거리는 공사장 가림막 비늘, 머리 위 어디쯤에선 발음이 어눌한 남자의 노랫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무슨 일인지 이해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데 천재적인 상상력이 필요치도 않았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꿈의 잔상도 물론 아니었다. 머리가 몸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움직이지 말고 누워있어. 지금부터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발자국 제재를 멋대로 끊어버린 대가. 약 끊기는 사막 같은 내 삶에 스스로 내리는 단비였다.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단비의 비용으로 발작이라는 후폭풍을 치러야 한다. 지금 자각하는 현상들은 폭풍의 임박을 알리는 전령사였다. 발작 전구 증세라 통칭되는 어수선한 환각이었다. 폭풍을 피할 항구 같은 건 없다. 도착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폭풍의 시간은 암흑의 시간이고 나는 무방비 상태로 거기에 던져진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르면 과정을 기억하지도 못한다. 의식이 스스로 깨어날 때까지 길고도 깊은 잠을 잔다. 1년의 과정은 육체 노동과 비슷하다. 단순하고 격렬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힘의 소모가 크고 피곤하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결과를 예상하고 저지른 짓이라는 점에선 자업자득일 것이다. 결과를 감수한 반복행위라는 점에서 중독이다. 약물 중독자들은 대부분 환상을 쫓느라 약을 먹는다. 내 경우는 반대다. 환상을 얻으려면 약을 끊어야 한다. 끊은 지 얼마 후면 마법의 시간이 열린다. 약물 부작용인 두통과 이명이 사라지고 오감이 내 젖꼭지도 딸 수 있을 만큼 예리해진다. 후각이 개같이 예민해진다. 머리는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돌아가고 생각 대신 직관으로 세상을 읽어드린다.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고 느낀다. 인간이 만만해진다. 물론 사소한 불만이야 있다.
어머니와 이모가 여전히 만만권역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내 인생은 두 여자가 깔고 앉은 방석이나 다를 바 없었다. 숨막히는 그 공댕이를 치워달라는 부탁 같은 건 통하지 않는다. 내가 발작하는 꼴을 어머니가 보게 된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어머니는 내가 깨어나는 즉시 이모에게 끌고 간다. 내 주치의이자 저명한 정신의학자이며 미래 아동 청소년병원 원장님인 이모는 나와 눈을 맞추고 상냥한 어조로 말이 되는 말을 들을 때까지 조곤조곤 묻는다. 약을 왜 끊었니? 솔직하게 말해야 내가 도울 수 있지. 솔직히 말해. 솔직은 나의 장점이 아니다. 추구하는 가치도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실용성이며 당연히 그에 입각한 답을 내놓을 것이다. 어쩌다 약 먹는 걸 까먹었는데 까먹은 걸 다음날 또 까먹었으며 기왕 까먹은 김에 지금까지 쭉 까먹었노라고. 가만히 앉아 천치를 꿰뚫어보는 이모는 중독성 투약 중단이라는 판결을 내린다. 집행관인 어머니는 매일 매 끼니 당신이 보는 데서 약을 먹으라고 명령한다. 기분 째지는 며칠의 대가가 어떤 것이었는지 과거 역사를 거듭 복습시킨다. 이런 짓을 벌이는 한 너는 영원히 내 궁둥이를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각인시킨다. 유진아. 푸숙 눈뜨기 전에 들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억났다. 꿈결에 부는 바람처럼 나직했으나 손목을 잡아채는 것처럼 분명한 부름이었다. 잠을 깬 지금은 어머니의 기억조차 감지되지 않는다. 주변이 너무도 고요해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다. 방 안이 어두운 걸로 보아 날이 밝기 전인 듯도 했다. 어쩌면 아직 5시 30분이 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잠들어 있을지도 몰랐다. 그렇기만 한다면 예고된 발작을 어머니 몰래 시작하고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어젯밤에 그리했듯이. 자정 이쪽 저쪽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방조제 횡단보도 부근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던 것이 군도 해상공원 내 은하수 전망대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오는 길이었다. 흔히들 하는 말로 벌떡증. 내 식으로 말하면 힘이 남아던 나머지 근육이 부릉부릉 시동을 걸 때마다 칩을 뛰쳐나가 버리는 개병이었다. 어제처럼 종종 야밤에도 뛴다는 점에서 지랄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무리가 없겠다. 한밤의 방조제가 늘 그렇듯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횡단보도 옆 노점, 용인의 호떡집도 문을 닫았다. 방조제 아래 나루터는 어둠에 파묻혀 있었고 활주로에 가까운 6차선 차도는 짙은 안개가 집어삼켰다. 바닷가 도시의 겨울밤답게 바람이 거칠고 매서웠다. 한여름도 아니건만 폭우에 가까운 비가 쏟아졌다. 굳이 규정하자면 악천후라 부를 만한 날씨였으나 내 몸은 햇살에 올라탄 공기처럼 가벼웠다. 집까지 훨훨 날아갈 수 있겠다 싶을 만큼 기분이 좋았다. 바람을 타고 날아든 피냄새만 아니었다면 완벽했을 텐데. 비릿하면서 쇠맛이 나는 단내였다. 맞바람처럼 정면에서 뻗어오는 냄새였다. 지금처럼 맹렬하지 않았으나 발작 경고신호로 충분한 수위였다. 저 앞에선 안산행 마지막 버스에서 내린 여자가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우산을 펴들고 바람을 등진 채 펭귄 걸음으로
종종종. 나는 정말 집까지 날아와야 했다. 생명부지 여자에게 구운 오징어가 돼 나뒹구는 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이후 필름이 끊겼다. 내 방에 들어서자마자 옷도 벗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으라는 짐작만 가능하다. 아마도 생애 3번째 발작을 치르고 코를 골며 잠들었을 것이다. 이전의 발작과 차이가 있다면 잠에서 깨자마자 2차 발작이 예고됐다는 점이다. 냄새의 밀도나 양상에서도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포연 속에 들어놓은 것처럼 살갗이 따끔거리고 코가 얼얼하고 정신이 알딸딸했다. 다시 올 발작이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리라 예측되는 대목이었다. 격렬에 대한 불안 같은 건 없었다. 가랑비나 장대비나 몸이 젖는다는 점으론 매 한 가지일 테니. 다만 기왕지사 일이 된 거 한시라도 빨리 왔으면 싶었다. 어머니가 깨어나기 전에 후다닥 치러버리게. 나는 준비하고 기다린 자세로 눈을 감았다. 발작 중 올 줄 모를 호흡장애를 방치고자 고개를 모로 눕혔다. 몸에서 힘을 빼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오그라들고 뒤틀릴 내 몸뚱아리를 동정하며 입속으로 술을 샜다. 하나, 둘, 5을 셌을 때 침대 협탑 위에서 무선 전화기가 울기 시작했다. 어찌나 느닷없고 요란했는지 귓바퀴가 발딱 뒤집히는 것만 같았다. 아래층 거실에서 동시에 울어댈 전화를 떠올리자 몸까지 움찔거렸다. 나처럼 움찔해서 눈뜰 어머니를 떠올리자 짜증이 치밀었다. 대체 어떤 무식한 인간이 이 껌껌한 새벽에. 전화벨 소리가 그쳤다. 바통을 이어받듯 거실 괴정시계가 울렸다. 한 번, 설마 새벽 1시는 아니겠지. 한 번 울리는 괴정시계 소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잠을 깬 직후에 듣게 되는 세상의 첫 소리였다. 선수로서 수영을 시작한 초등학교 시절부터 들인 습관이었다. 미어씨에 재미 들든 새벽 훈련 1시간 전에 눈이 뜨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밤이 아니라 새벽 5시 30분이었다. 어머니는 안방 피아노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에게 성모송을 3번 바치는 시각이었으므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기도가 끝나면 어머니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할 터였다. 나는 아래층으로 귀를 기울였다. 의자를 끄는 소리나 물소리가 들릴까 해서. 귀에 걸린 건 시끌벅적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였다. 내 휴대전화 소리였다. 벨이 울린 순서로 짚어봤을 때 집 전화 역시 내게 걸려온 것이 아닌가 싶었다. 나는 머리 위로 손을 밀어 올려 베개 주변을 쓸어봤다. 기억상 전화는 거기 있어야 했으나 아무것도 손에 걸리지 않았다. 혹시 책상에 뒀던가? 아니면 욕실에? 머릿속으로 전화를 찾아다니는 사이 벨소리가 끊겼다. 잠시 후 집 전화기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펄쩍 뛰어오르다시피 머리를 들고 잽싸게 전화기를 낚아챘다. 여보세요? 하자마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물어왔다. 여태 자냐? 혜진이었다. 맥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다. 그럼 그렇지. 이 뜬금없는 시각에 나를 찾을 인간이
아래층 문간장 주인 말고 또 누가 있을까? 깼어. 나는 대답했다. 어머니는 뭐 하셔? 전화한 시간만큼이나 뜬금없는 물음이었다. 영화사 사람들을 만난다더니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인가 확인을 해봤다. 너 지금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잠이 덜 깼냐? 집에 있으면서 집에서 전화를 왜 걸어? 여기 사감동이야. 외박 사유인즉 이러했다. 지난 여름 혜진이 연출부 스태프로 참여했던 가회라는 영화의 감독이 새 일거리를 붙여주었고 일거리 계약서를 쓴 기념으로 술집에서 막걸리를 좀 마셨으며 낮에 찍은 환갑잔치 동영상을 편집해야 해서 선배네 작업실에 갔는데 방이 지나치게 따뜻했던 관계로 깜빡 잠이 들어버렸다. 금방 일어나서 확인해보니까 어머니가 밤중에 전화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전화한 거야. 주무실 시간인데 좀 이상해서. 지금쯤은 모두 일어났겠지 싶었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 더 이상했다고 했다.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나는 번뜩 한쪽 손을 눈앞으로 끌어올렸다. 뒤늦게 깨달은 바 손 전체에 뻣뻣하면서도 바스락거리는 무언가가 들러붙어 있었다. 그러고 보니 눈, 코, 입, 구멍 5개가 모여 사는 동네에도 무언가가 말라붙어 있었다. 만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가 친척 중 가장 가방끈이 긴 이모의 어법으로 하자면 촉각 소체의 자극 없이도 자극되는 뚜렷한 이물감이었다. 그럴 일이 뭐 있어. 권성으로 대꾸하면서 머리카락을 만져봤다. 같은 느낌의 무언가가 머리털과 뒤엉킨 채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 그래? 근데 왜 전화 안 받으시지? 휴대전화, 집전화 다 울렸을 텐데. 혜진이 물었다. 기도 중이겠지. 아니면 욕실이나 베란다나 뭐 그런 데서 볼일을 보느라 뱃소리를 못 들었던가. 가슴팍과 배와 다리를 차례차례 더듬었다. 지난밤 입고 나간 옷차림 그대로인 듯했으나 감촉이 전혀 달랐다. 부드럽고 나긋나긋해야 할 스웨터가 석 달 열흘 뙤양핏에서 말라 비틀어진 걸레처럼 뻣뻣했다. 바지는 무드질하기 전에 소가죽처럼 딱딱했다. 누운 채로 양말을 들어올려 한 짝 양말을 만져봤다. 스웨터와 촉감이 비슷했다. 그런가? 혜진이 혼잣말처럼 반문했다. 고개를 가웃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정말 아무 일 없는 거지? 혜진은 재차 확인을 해왔다. 나는 성가셔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별일이 있겠냐. 금방 확인해봐. 내가 지르탕에 풍덩 빠졌다 나온 꼴 같다는 건 말고. 그렇게 걱정되면 이따 엄마한테 다시 전화하든가. 아니야. 어차피 곧 집에 들어갈 건데 뭐. 지금 올 거야? 물어놓고 생각해봤다. 밤사이에 흙투성이가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집까지 날아오는 사이 넘어지거나 자빠진 적이 있었던가? 기억나지 않았다. 설령 그랬다 치더라도 진흙탕을 뒤집어 쓸 만한 곳이 없었다. 동네 안쪽에 있는 아파트 공사장 부근으로 돌아서 왔다면 모를까? 아니면 아파트 화단을 뛰어넘다 미끄러졌던가? 나 샤워하고 출발할게. 늦어도 9시 안에 집에 들어갈 거야. 혜진은 전화를 끊었다. 나는 몸을 일으키고 앉았다. 협탁에 전화기를 세워놓고 침대 머리 쪽 벽에 붙은 리모컨 거치대에서 실내등 리모컨을 뽑아들었다. 파워 버튼을 누르자 머리 위에서 LED 등의 백색 광이 터졌다. 귓속에선 어머니의 비명이 터졌다. 유진아! 방 안을 돌아보는 순간 숨이 목구멍에 탁 걸렸다. 침 한 사발이 기관지로 훌딱 넘어갔다. 사례가 들리고
기침이 터졌다. 나는 가슴을 두들기고 눈물을 찔끔거리면서 침대로 엎어졌다. 선수 시절 한 수영대회에서 1500m 금메달을 딴 직후에 어느 일간지 기자가 너의 강점이 무엇이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겸손한 답을 내놓았다. 비교적 안정된 호흡이라고. 같은 질문을 받은 코치는 조금 덜 겸손한 태도로 지금껏 가르친 애들 중 가장 비범한 흉통을 가졌다 라고 말했다. 이 세상에서 그 비범한 흉통을 틀어막을 수 있는 건 나를 깔고 앉은 두 여자뿐이었다. 호흡이 뒤엉키는 일 같은 건 목구멍에서 어리가 터지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었다. 바로 그런 일. 어머니와 이모가 힘을 합해 내 목구멍으로 어리를 쌓여 가능한 사건이 방안을 돌아보던 순간에 일어났다. 은색 대리석이 깔린 방바닥에 핏자국과 피 묻은 발자국들이 엇박자로 찍혀 있었다. 발자국의 방향으로 봤을 때 방문 앞에서 시작해 방을 길게 횡단한 후 침대 발치에서 마침표를 찍은 것 같았다. 발의 주인이 뒷걸음을 친 게 아니라면 희자 기자는 방문 바깥에 있겠지. 침대에도 유혈이 낭재해서 침대보, 이불, 베개 할 것 없이 내 몸이 닿는 곳은 죄다 시뻘겠다. 뒤늦게야 내 몸을 내려다봤다. 검정 스웨터와 운동복 바지와 양말까지 선지처럼 응고된 핏물이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었다. 잠을 깨운 피냄새는 발작 신호가 아니었던 셈이다. 진짜 피냄새였다. 황당하고 혼란스러웠다. 저 발의 주인은 나인가? 방문 밖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피투성이가 됐을까? 발작이라도 일으켰을까? 발작이 너무나 격렬했던 나머지 혀라도 깨문 것일까? 온몸이 다쳐질 정도로? 그렇다면 이곳은 내 방이 아니라 저승이라야 했다. 차라리 나한테 유감이 많은 어떤 놈이 발작 중인 내게 돼지피를 한 바가지 뒤집어 씌웠다는 쪽이 더 그럴싸했다. 아니면 발작 중 무방비 상태에서 칼을 맞았거나 나한테 유감이 많은 좀 전에 그놈한테 몸 어느 한 구석도 아프지 않다는 점에서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았지만 문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어머니는 어디 있었을까? 나와 마주쳤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다. 아니, 거의 없었다. 어머니는 규칙주의자였다. 식사, 배변, 운동, 그 외 대부분의 일에 규칙이 있었고 규칙대로 움직였다. 수면 습관도 대부분 중에 하나였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밤 9시면 이모가 처방한 수면제를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그 안에 집에 들어와 있어야 했다. 어머니가 규칙을 어기는 특별한 경우는 내가 9시보다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유일했으므로. 함께 사는 가족이긴 해도 혜진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칙이었다. 어머니가 해명한 차별 사유는 이랬다. 혜진은 밤늦게 거리에서 발적할 염려가 없다. 서글프긴 했지만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사유였다. 사람들 앞에서 구운 오징어가 되거나 지하철을 기다리다 선로로 떨어지거나 도로에서 나뒹굴다 오가는 차에 깔려 죽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 어둠에 헉이 든 사람처럼 종종 야밤에 동네를 내달리는 건 그 때문이었다. 나갈 때마다 도둑놈처럼 옥상 철문으로 드나드는 것도 그 때문이고 어젯밤 역시 이 패턴을 벗어나지 않았다.
사안의 중간에 빠져나와 집에 도착한 게 8시 55분이었다. 평소라면 입에 대지 않을 술, 그것도 소맥으로 서너 잔을 마셨고 달아오른 얼굴을 식히고자 버스 승강장에서 집까지 비를 맞고 걸어온 참이었다. 덕택의 열기는 가졌으나 기분 좋은 치기는 남아있는 상태였다. 아니, 어쩌면 기분 좋은 수위를 조금 넘었을지도 모르겠다. 현관문 도어록 뚜껑이 올라가 있을 땐 내렸다 다시 올려야 작동한다는 사실을 깜빡한 걸로 봐서 그 바람에 무려 20분 동안 대문과 대책 없는 대치를 벌였다. 바지 주머니에 양쪽을 찔러 넣고 목통된 도어록을 노려보면서 그 사이 코트 주머니에선 휴대전화 알람이 4-5번쯤 울었다. 어머니가 보낸 문자라는 걸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내용 역시 구체적인 문구까지 짐작 가능했다. 출발했니? 지금 어디쯤이니? 언제 도착하니? 비 오니까 걸어오지 마. 엄마가 버스 정류장으로 데리러 갈게.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알람이 울린 지 5초 만에 현관문이 열렸다. 야구모자, 흰 스웨터, 갈색 가디건, 스키니진, 흰 운동화, 동네 슈퍼용 옷차림마저 우아하게 소화해내는 어머니가 자동차 키를 손에 쥐고 나타났다. 나는 입술을 오물에 붙이고 발끝을 내려다봤다. 정답을 맞히고도 기분 나쁜 경우랄까? 버럭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아, 좀. 언제 왔니? 어머니는 현관문을 반쯤 열어 스토퍼를 고정한 다음 그 틈새에 섰다 순순히 들어보내줄 생각이 없다는 얘기였다. 나는 주머니에 찔러놓은 손을 슬쩍 곁눈질해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9시 15분. 오기는 아까 왔는데. 말을 꺼냈다가 일순 멈칫했다. 발밑이 구덩이처럼 둥글게 파이고 있었다. 현관문은 만삭이 된 임산부의 배처럼 둥글게 부풀어 오르는 중이었다. 고개를 들자 등줄기가 휘청 흔들렸다. 머리통이 술통처럼 무거웠다. 불이 붙은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아마 잘 익은 토마토처럼 빨개졌을 것이다. 그걸 들킬까봐 얼굴은 정면에 든 채 눈동자만 어머니 쪽으로 돌렸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건을 굴리듯 조심조심 천천히. 어머니와 시선이 마주치자 허둥지둥 덧붙였다. 문이 안 열려서 못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도어락을 흘끔 보더니 뚜껑을 딱 소리나게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 눈부시게 빠른 솜씨로 비밀번호 7자리를 눌렀다. 도어락 걸쇠가 삑 소리를 내며 풀렸다. 어머니의 눈은 내게로 되돌아왔다. 뭐가 문제니? 문제가 없다는 걸 이해했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후두둑 떨어졌다. 그중 하나가 미간을 지나 코끝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후 불어서 떨어뜨리고 보니 어머니의 눈이 내 이마에 푹 박여 있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마 한중간에 있는 새끼손톱만한 흉터를 쳐다보고 있었다. 입만 벌리면 나오는 거짓말이 모조리 거기서 만들어진다고 믿는 것처럼. 술 마셨니? 어머니가 물었다. 난처한 질문이었다. 이모에 따르면 술은 강력한 발작 유도물질이었다. 어머니의 규칙에선 첫 번째 금기사항이었다.
조금요. 아주 조금. 나는 검지 끝 1cm 지점에 엄지손톱을 대보였다. 어머니의 시선은 조금도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여전히 이마 흉터가 새 부리에 쪼이듯 따가웠다.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을까 해서 한마디 더 덧달아 봤다. 맥주 딱 한 잔이요. 어머니는 눈을 한번 깜빡거렸다. 아, 그렇단 말이지 하듯. 저는 안 마시려고 했는데요. 교수님이 권해서. 변명하다 울컥해서 말을 멈췄다. 나이 26에 술 몇 잔 마신 걸로 어머니한테 야단을 맞다니. 모든 게 다 현관문 탓이었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슬쩍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2층으로 달려 올라가며 다녀왔습니다 라고 소리쳤을 것이다. 그랬다면 통금에 걸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머니가 나를 체포하러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술 마신 걸 들키지 않았을 텐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왼쪽 무릎이 툭 꺾였다. 덩달아 몸 전체가 왼쪽으로 휘청 기울어졌다. 유진아! 어머니가 다급한 소리를 들으며 내 팔꿈치를 붙잡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저 안 취했어요. 진짜 딱 한 잔만 마셨다니까요. 들어가서 얘기하자. 들어가고 싶었으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내 팔꿈치에서 떼어냈다. 이번엔 오른쪽 다리가 휘청이면서 몸이 어머니 쪽으로 기울어졌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엎어진 김에 어머니의 어깨를 담속 끌어안았다. 어머니는 숨을 훅 들이마셨다. 작고 가느다란 몸은 일순간에 꼿꼿해졌다. 전에 없던 행동에 조금 놀란 기색이었다. 감격했거나 이상했거나 그 밖에 다른 이유로 나는 끌어안은 팔에 힘을 줬다. 우리 얘기 같은 건 하지 마요. 그래봐야 입만 아프잖아요. 술은 벌써 마셔버렸는데. 너 왜 그러니? 어머니는 내 팔에서 몸을 빼며 물었다. 빼는 즉시 감정을 수습하는 느낌이었다. 수습과 동시에 평소의 차분함을 되찾았다. 한숨에 김이 샜다. 나는 아직도 공중에 떠있는 팔을 내리고 현관 안으로 들어섰다. 신발을 벗는 사이 어머니가 등 뒤에서 물었다. 밖에서 무슨 일 있었니? 돌아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다. 거실로 들어선 후에야 슬쩍 턱만 까닥여서 인사를 보냈다. 안녕히 주무세요. 뭔가 이상한 옷 있겠을까? 어머니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저 2층까지 데려다 줄까? 라고 물었다. 나는 재차 고개를 저어 보였다. 서두르지도 그렇다고 너무 느리지도 않게 2층 계단을 올라갔다.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옷을 훌러덩 벗어던진 기억이 난다. 씻지도 않고 침대에 벌렁 들어누웠던 것도, 어머니가 안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던 것도, 소리를 듣자마자 취기가 싹 가셨던 것도, 이후로 뭘 했더라? 천장을 올려다보며 빈둥빈둥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40여 분 후 개병이 나서 옥상 철문을 빠져나갈 때까지. 금방 일어나서 확인해보니까 어머니가 밤중에 전화하셨더라고. 그래서 전화한 거야. 주무실 시간인데 좀 이상해서.
좀 전에 들었던 혜진의 말이 떠올랐다. 그땐 넘겨들었던 말이 이제 와서 이상했다. 어머니는 왜 전화를 했을까? 내가 안 하던 짓을 한 게 이상했을까? 혹시 내가 옥상으로 나간 걸 알아차렸을까? 몇 시에 전화를 했기에 혜진이 이상해했을까? 11시? 12시? 만약 혜진에게 전화를 건 이후로도 깨어 있었다면 내가 돌아오는 걸 알아차리지 않았을까? 아니다. 알아차렸다면 어머니가 나를 그냥 뒀을 리 없었다. 붙잡아 앉혀놓고 캐물었겠지. 어린 시절 고백을 강요할 때마다 그랬듯이 모든 걸 말할 때까지 잠을 재우지 않았겠지. 이 시간이 어딜 다녀오느냐, 언제 나갔느냐, 언제부터 몰래 나다녔느냐. 어쩌면 까마득한 옛날에 졸업한 벌을 다시 받았을지도 몰랐다. 밤새도록 마리아상 앞에 꿇어앉아 성모송을 외우는 벌. 그때에도 내 몰골이 피투성이었다면 기도에서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내 방에서 깨어났다는 것 자체가 어머니와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갔다. 어쨌거나 밖으로 나가봐야 했다. 그래야 뭐든 알지 않겠는가? 발자국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며 문 쪽으로 한 발짝씩 움직였다. 책상 앞에 이르자 몸이 저 알아서 걸음을 멈췄다. 책상 너머 테라스 유리문 안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염소뿔처럼 곤두선 머리칼, 껍질이 홀랑 벗겨진 것처럼 시뻘건 얼굴, 흰자위만 불안하게 버뜩거리는 눈. 시각적 충격으로 정신이 다 아득해왔다. 저 시뻘건 짐승이 나라고? 유리문 바깥쪽은 전혀 내다보이지 않았다. 바다에서 몰려온 안개가 장벽처럼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다. 노란 불빛만 장벽 너머 흐릿하게 가물거렸다. 어머니가 전용 옥상의 정원을 만들면서 설치한 퍼글러의 외등빛이었다. 지난밤 옥상 철문으로 나가면서 켜두었을 것이다. 습관대로라면 들어올 때 껐어야 맞건만. 반뼘쯤 열려있는 테라스 유리문도 같은 맥락에서 수상쩍었다. 유리문은 닫으면 잠기는 자동문이었다. 때문에 테라스로 나다닐 땐 문을 조금 열어둬야 했다. 2층 복도와 연결되는 정식 출입문으로 돌아 들어오지 않으려면 반뼘의 틈은 평소의 습관처럼 열어두는 딱 그만큼이었다. 그렇다면 이 역시 들어올 때 닫았어야 했다. 잠결이든 맨정신이든 닫았다가 열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한여름이 아니라 12월하고도 9일이었다. 더하여 내 방은 바닷가 신도시, 그 중에서도 25층 복층 아파트의 옥탑방이었다. 문을 열어 추위를 불러들일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갱년기를 맞아 하루 몇 번씩 열불이 나는 어머니라면 모를까. 이치에 맞는 답은 하나뿐이었다. 어젯밤 나는 나갔던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현관문을 통해 들어왔을 것이다. 방에 찍힌 발자국의 방향을 봐서도 그렇고 테라스 유리문이나 퍼글러 외등을 봐서도 그랬다. 현관문으로 들어온 이유가 뭔지, 내 꼴이 왜 이런지, 방 안 풍경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아직 설명할 순 없지만 나는 탁상 시계를 확인했다. 검은 문자판에 빨간 숫자 3개가 나란히 찍혀 있었다. 5시 45분.
물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어머니가 욕실에 들어갔으리란 짐작은 가능했다. 10분 후면 안방을 나와 부엌으로 들어가겠지. 그 안의 바깥 사정이 어떤지 알아봐야 했다. 방문을 당겨 열고 복도로 나갔다. 벽에 붙은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켰다. 핏자국과 발자국이 방문에서 복도를 지나 계단까지 쭉 이어져 있었다. 군붕어가 구름 속을 헤엄쳐 다니거나 황금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보면 이런 기분이 들까? 나는 문짝에 등을 기대고 서서 평소 천군이라 부르는 머릿속 낯간주의자의 속삭임을 들었다. 꿈이야. 아직 깨어나지 않은 거라고. 현실에서 이따위 일이 일어날 리 없잖아. 내키지 않는 심정으로 문에서 등을 뗐다. 멱살이 잡힌 것처럼 발자국을 따라 꾸역꾸역 전진했다. 컴컴한 계단으로 발을 내려딛자 머리 위로 센서등 빛이 와르르 쏟아졌다. 발 아래 풍경이 한 화면으로 시야에 잡혔다. 계단벽에 붙은 안전바를 움켜쥐듯 쓸고 올라온 핏빛 손자국, 계단 칸칸마다 찍혀있는 발자국과 핏방울. 나는 계단 찬벽에 흩뿌려진 핏물과 가닥가닥 흘러내린 핏줄기와 바닥에 고인 피웅덩이를 목류병 환자처럼 몽롱한 정신으로 내려다보았다. 손자국이나 발자국과 차원이 다른 흔적이었다. 만약 이것이 현실이라면 계단참은 무슨 일인가 일어난 그곳을 터였다. 나는 내 몰골을 재차 확인했다. 핏물에 담갔다 뺀 듯한 손, 피가 말라붙어 뻣뻣해진 스웨터와 바지와 발, 내가 핏물벼락을 맞은 장소가 바로 그것인가? 대체 누구한테? 의문이 커질수록 당혹감도 점점 커졌다. 머리가 너무 복잡한 나머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느낌도 들지 않는 게 당혹감이 맞다면, 어기적 사람 탈을 쓴 곰처럼 계단을 내려갔다. 계담찬 피 웅덩이를 지나 아래층을 향해 몸을 돌리고 섰다. 발 아래 풍경이 득달같이 시야로 덮였다. 또 헉소리가 튀어나왔다. 불과 몇 분 사이에 두 번째로 호흡이 뒤엉켰다. 이마를 돌멩이로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를 뒤로 젖히며 한 발짝 물러섰다. 나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때를 놓치지 않고 머릿속 천군이 달짝지근한 대안을 내놓았다. 아무 문제도 없어. 이건 진짜가 아니야. 그러니 어머니가 나오기 전에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들어누워 한숨 더 자라고. 자고 일어나면 평소와 같은 아침을 맞게 될 테니까. 안 되지. 백군이라 부르는 머릿속 현실주의자가 입을 열었다. 상황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호도하면 안 되지. 확인해야지. 이게 정말 꿈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 모양 이 꼴로 잠에서 깨어났는지 알아내야지. 꿈이라면 그때 돌아가서 자도 늦지 않잖아. 나는 눈을 떴다. 아래층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주방과 계단을 가르는 칸막이 벽 밑에는 피 웅덩이가 고여 있고 웅덩이 안에 맨발 한 쌍이 놓여 있었다. 발꿈치는 은색 대리석 바닥에, 발부리는 천장 쪽으로 세우고 나란하게. 발목 위쪽은 칸막이 벽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흡사 발만 뚝 잘라다 조형물처럼 배치해 놓은 것 같았다. 사람의 발일까? 인형의 발일까?
헛것에 말일까? 백군의 말이 옳았다. 계단참에서 내려다보는 걸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 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다. 거실 바닥에 쓰러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킨양기였습니다.